당신이 나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 전에. 이용덕 장편 소설. 김지영 옮김. 이용덕. 제1한국인 3세로 1976년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났다. 와세다 대학 제1문학부를 졸업했고 2014년 죽고 싶어지면 전화해로 제51회 문예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보답받지 못하는 인간은 영원히 보답받지 못한다로 2016년 제38회 노마 문예 신인상 후보에 올랐고 그 외 저서로 사랑하는 것, 이해하는 것, 사랑받는 것이 있다. 2020년에 출간된 당신이 나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 전에는 제42회 노마문예 신인상을 수상한 소설로 궁지에 몰린 제1한국인 청년들의 분노와 슬픔을 담은 역작이다. 한국 독자를 위한 서문. 동기라는 것이 다 그렇듯 이번 작품을 쓰게 된 동기 역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쓴 이 소설은 일본 내의 제1한국인 차별을 규탄하기 위한 것인가요? 라고 누군가 돌직구를 던진다면 저는 당황하고 말 것입니다. 규탄이나 계몽 같은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보기 좋게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소설이라는 그릇이 작지는 않을 테니까요. 소설이란 글자만으로 이 세계를 재창조하려는 시도이다 라고 한다면 제게 있어서 소설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세계에 대한 철저한 모멸의 표명, 심술궂은 풍자를 끊임없이 들이대는 민폐 행위, 뒷구멍을 차례차례 들춰내서 떠벌리고 다니는 육해범, 농담하고 비꼬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행동, 어딘가 제일 민감한 신경일지 주의 깊게 파고드는 관찰, 양식과 합의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게 식보고약한 스스로에 대한 의심조차 멈출 수 없는 강박, 이렇게까지 써도 되나 싶을 정도의 돌파구를 찾아냈을 때 느껴지는 쾌락. 저는 몇몇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대가 쓰게 만들었다는 말을 했는데 분명히 소설을 구상하던 단계에서는 이를테면 도쿄 시노쿠보에 열린 극우단체의 데모에서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다 죽이자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리거나 오사카 추루하시에서 마이크를 손에 쥔 중학생 소녀가 추루하시 대학살을 일으킬 겁니다 라고 외치게 만든 그 배경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차별적 가두 메모도 그 2배를 넘는 사람들이 참가한 카운터 데모에 의해 혹은 2016년에 시행된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에 의해 적어도 가두 선전만큼은 그 수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들 제일 한국인이 너무 미워서 차별하고 싶어하는 일본인도 있었지만 전력을 다해 그에 맞선 일본 분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절망이나 염세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무관한 약자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인권 활동 등을 위해 몸이 가루가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확실하게 존재하며 언제까지나 고루하고 변할 것 같지 않던 사회제도 역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저의 4번째 작품인데 첫 장편 소설이자 제일 한국인이라는 테마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소설입니다.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있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수파이기 때문에 무심코 싸잡아 생각하기 쉬운 우리 제일 한국인을 같은 생활권에서 살아가는 개별 존재로서의 저마다의 모습과 저마다의 사상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도 이 작품을 쓴 동기 중 하나입니다. 어째서 일본 국적으로 기여하지 않는가, 혹은 어째서 기여했는가, 한국과 일본 양국을 대하는 입장 또한 살아가는 인간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도 있는 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한 당연한 사실을 종이 위에 펼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본인에게 제일 한국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인데 본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에게도 제일 한국인이란 왠지 모르게 모호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약간 해화화 되었다고는 하나 이번 작품에 그려진 등장인물들에 대하나 삶을 통해서 한국의 독자 여러분이 자신과 그리 다르지 않은 서글픔이나 웃음 또는 가능성을 읽어내 주신다면 이 소설은 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참고로 이 소설의 제목인 당신이 나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 전에가 내포한 의미에 대해 말하자면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조선인이 소동을 틈타 우물의 독을 풀었다와 같은 유언비어를 정말로 믿은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급조하여 죽창과 곤봉과 단도 등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고 그전까지 이웃에서 함께 생활하던 제일 조선인을 차례차례 학살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소설을 읽은 여러분이 만일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인은 정말로 구제불능의 차별국가, 차별적 민족이구나 라고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제 붓이 패배했다는 뜻이겠지요. 그게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혹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체계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제 붓이 얼마간의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한국어판 출간이 저로서는 도발이자 도전입니다. 부디 제 도전장을 받아 주십시오. 여하튼 재밌게 읽으실 수 있도록 고민하며 쓴 소설입니다. 이러한 테마에 재미있다는 말은 다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테마가 어떻든 간에 소설은 읽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신념입니다. 이번에 저의 뿌리인 한국에서 이 작품이 번역 출간되어 당연히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 없지만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감상을 들려주신다면 이 역에서 살아가지만 같은 뿌리를 가진 작가로서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가시와기 다이치, 오사카부 오사카시, 이쿠노구, 3월 30일. 배회주의자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특별 영주자 제도가 폐지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가 명백한 위법이 되었다. 공적 문서에서 퉁명을 쓰는 게 금지되었다.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또한 폐지되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등의 내용이 사라졌다. 파친코 가게는 풍속영어법 개정으로 한국 음식점과 식품점 등은 연일 이어지는 괴롭힘으로 대부분이 폐업에 내몰렸다. 양국의 주재 대사도 소환되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악감정을 지닌 일본 국민은 90%에 가깝다. 일본 첫 여성 총리가 이렇게까지 극우였을 줄이야. 나도 완전히 쏘갔어. 가시와기 다이치는 말했다. 사상이 훨씬 치우친 여성 의원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그녀는 그나마 온건한 편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어. 그녀는 결코 괴뢰 총리가 아니야. 남자들의 꼭두각시 인형 따위가 아니야.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실현하고 노동력을 위해 이민자 유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일 코리안만 공격 대상으로 특화한다는 건 대중심리 파악에 뛰어난 실무가라는 뜻이겠지. 게다가 더 성가신 건 그녀의 사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야. 소위 핑크워시로서 한쪽의 인권 침해를 다른 쪽의 인권 보호로 상쇄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정한 신념을 가지고 LGBTQ나 여성 차별 문제에 힘쓰고 있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동성애자나 자립 여성을 덮어놓고 싫어하는 일부 보수층에서조차 의도적인 마이너리티 분단 공작이라며 총리를 칭송하고 오랜 힘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기대가 좌절되어 왔던 일부 마이너리티에서는 총리의 실행력을 환영하고 있어. 성가셔. 어쩌면 적극적인 차별주의자도 아닐지 몰라. 혐오감도 없이 그저 냉철하게 다른 법안이 통과되기 쉽도록 제일 코리안을 희생시키자. 그 정도의 마음일지도 몰라. 뭐 1년에 대응을 보자면
혐오감이나 차별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단언할 수 없어. 오사카시 이쿠노구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오후 5시가 가까워지면서 날이 점점 어둑해질 무렵 두 사람은 JR 추르하시역 앞에 족고기 미로 같은 아케이드 3정가를 빠져나가 이쿠노 코리아타운 쪽으로 향해 걷고 있었다. 가시와기 다이치가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상대는 10살 정도 아래인 20대 초반의 남자다.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후드가 달린 검은 트레이닝복을 위아래로 입었다. 옷 위로도 드러날 정도로 다부진 몸의 소유자로 어깨에 승모근이 팽팽했다. 얼굴 윤곽보다 두툼한 목에는 타투가 돋보이고 피부색은 전체적으로 정맥이 도드라져 창백하다. 얼굴 피부는 몹시 거칠고 볼에는 얼음 송곳으로 마구 찌른 듯한 무수한 여드름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등이 심하게 굽었다. 다이치가 신군이라고 부를 때마다 소년처럼 수줍은 미소와 함께 여드름 흔적이 심한 볼에는 홍조가 퍼진다. 그는 한겨울 추위가 여전한데도 꽤나 가벼운 옷차림이고 옆에 있는 다이치는 노타이에 양복을 입고 위에 스탠드 칼라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둘의 공통점은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점이다. 둘 다 일본 국적이지만 이들이 지금껏 몰두해왔고 앞으로도 몸을 던지려고 하는 정치운동은 제일 한국인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다. 이쿠노 코리아타운, 동서로 500m쯤 뻗은 직선 도로에 120여 개의 가게가 늘어서 있다. 김치 냄새, 마늘 냄새와 함께 시각적으로도 김치의 붉은색과 장식, 가로등, 대문 등에 드문드문 사용된 극채색이 눈에 들어온다. 호객을 하는 점원들의 떠들썩한 소리도 울려 퍼진다. 손님들이 붐비는 모습만 보면 많이 쇠퇴했고 사람도 줄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믿기 어려울 정도다. 추르하시역 앞에 아케이드 거리도 그랬지만 시노쿠보 등의 다른 동쪽 코리아타운에 일상성을 유지하겠다는 기계 넘치는 분위기와 그러면서도 너무 심각한 중압감은 훌훌 털어버리겠다는 듯한 태평함이 특징이었다. 실제로 마치 헤이세이 시절처럼 보인다. 차별주의자들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한 자경단이 상주하며 순찰을 도는 것은 시노쿠보와 마찬가지지만 간사이 사람은 블루종 재킷을 맞춰 입거나 배지를 다는 건 싫어하는 모양이다. 가게 안에서 분주히 일하는 평범한 직원과 밖에 서 있는 도어맨 속에 한눈에도 자경단임을 알 수 있는 체격 좋은 젊은이들이 섞여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안내가 서툴렀던지 나이 많은 고객에게 한 소리 듣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미국에서 자라서 일본은 도쿄밖에 모르는 신군에게 이 마을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다이치도 학생 때 이후 처음 오는 것이라 요새 도시를 직접 봐두고 싶기도 했다. 걸으면서 살펴보니 오사카에 온 게 오랜만이 탓인지 이곳에 떠도는 일종의 과장된 분위기와 슬며시 연대감을 밀어붙이는 숨막힐 듯한 의리와 인정이랄까. 그러한 끈끈함이 새삼 생경하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한국 전통차를 파는 가게로 들어갔다. 한국차 전문점이라니 지금의 일본에서는 시노쿠보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다. 다이치는 대추차가 마시고 싶어 이 가게를 골랐다. 가게 안에는 손님도 점원도 젊은 여성뿐이다. 자기가 박힌 한국의 고급 가구가 즐비하고 복잡한 디자인의 격자에 뻣뻣한 한지를 붙인 한국식 장지문과 둥근 창이 보인다. 얇은 청 커튼이 각 테이블을 구분하고 있다. 미국 이야기부터 할까, 신군? 자리에 앉은 다이치가 말을 꺼냈다. 온통 검은 옷차림의 신군은 다이치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모든 걸 설명해달라고 했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의 사정에 따라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했다. 사춘기에 접어든 뒤 어머니가 그를 몹시 꺼리게 되고부터는 버지니아주에 사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공동생활이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오로지 그곳에 적을 두는 것만 허락받았을 뿐 오랜 세월 존재 자체를 무시당한 채 살았다. 그래서 그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 전부 어중간한 실력이다. 일본의 시노쿠보로 넘어온 뒤로는 쭉 정치운동에 관여했는데 그것도 당시의 인간관계에 얽혀서 그렇게 된 것일 뿐 역사나 정치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 국내에서는 불법 이민 구제제도와 의료보험제도 개혁 등이 차례로 부활에 추진되었고 지구온난화 대책도 큰 폭으로 궤도를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어. 그렇지만 국제무역에서는 은근한 보호주의를 이어가고 있지. 특히 동북아시아 외교 문제에서는 공화당 정권 때보다 더 소극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를 추진하고 있어. 점진이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았나 싶어 다이치는 뒤늦게 배려하며 말을 멈췄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 속도가 그에게는 너무 빠르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질문은 나중에 몰아서 할게요 라며 이야기를 재촉했다. 계속 말씀하세요. 일본어로 길게 말하는 다이치 씨는 매력적이에요 라고도 말했다. 대추차와 신군이 주문한 유자차가 나왔다. 약간 작은 사이즈의 한국 도자기 찻잔 세트가 연한 빛깔의 패치워크 조각보 코스터 위에 놓여 있었다. 하고 다이치는 숨을 내쉬고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불그스름한 갈색 도자기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대추차에는 입을 대지 않은 채 이야기를 계속했다. 주한미군이 서서히 규모를 감축하고 있지만 완전히 철수하기까지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릴 거야. 지금 한국은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한 진보파가 계속 집권하고 있지만 재벌 개혁과 서울대학교 해체 등에는 힘을 쏟는 반면 경제의 격차와 기회 격차는 벌어지기만 하고 높은 실업률과 자살률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어. 한국어로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나나 신군처럼 부모님의 민족이 다르다는 말인데 대통령은 하프가 아니라 쿼터이고 일본인의 피가 섞인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다문화 가정 출신 첫 대통령의 앞날은 너무 어두워. 다이치는 듣고 있던 도자기에 입을 대지 않은 채 다시 코스터 위에 내려놓았다.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다소 과한 한국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미 종속을 거부하고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로잡으려는 태도가 너무 강해. 한반도 영토에 대한 야욕을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중국과도 반목하고 있어서 한국의 외교정책은 고립되고만 있어. 북한은 몇 년째 계속 미심쩍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 언뜻 평화로워 보이고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도 한미일의 합의 불이행을 비난하는 정도지만 사실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설과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스파이 의혹, 사건 등을 근거로 한국을 내부에서부터 적화통일하려고 이를 꾸미느라 표면적으로는 조용하다는 등 온갖 설이 난무해. 아무튼 스파이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이 너무 많은 데다 정재계에서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다방면에 걸쳐 있어서 한국 국민은 약간 패닉 상태야. 그중 상당수는 무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어서 더더욱 혼란스러운 상태지. 남조선의 반동 세력에 의해 죄 없는 인민이 차례로 투옥되고 있다는 북한 미디어의 보도를 놓고 늘 하는 망언이라고 완전히 비웃을 수만은 없으니 카오스가 극에 달한 셈이야.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없을 리도 없고 일부 보수층에서는 진심으로 군사정권 대망론까지 일고 있는 게 현 상황이야. 그리고 그 영향이 일본에도 미쳐서 제일 코리안 공격이나 한국의 연예인 퇴출운동 등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어. 다이치는 그제야 대추차를 입에 머금었다. 예전에 한국 여행을 했을 때 마셨던 것과 다름없는 기대했던 맛이었다. 신군, 유자차는 어때? 그는 나쁘지 않아요 라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의 찻잔은 청자였다. 대추차를 한 입 맛보게 해주었다. 눈썹을 찌푸리는 그를 보며 다이치는 크게 웃고 말았다. 다이치는 헛기침을 하고 웃음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몇 년 전까지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무척 견제하고 있더라도 민간에서는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어.
그런데 그때 바로 시우 사건이 일어났지. 최악의 결과였고 한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나도 강한 죄의식을 느껴. 한민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그 일을 영원히 애도하고 영원히 사죄해야 할 거야. 다이치는 실제로 애도를 하듯이 기도하는 동작으로 도자기 찻잔을 양손으로 감싼 채 입을 다물었다. 약 30초 후에 입을 열었다. 시우 사건 후에도 코리안 이외에 이민 뉴커머와 올드커머인 제일 코리안이 충돌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어. 그건 단순히 쌍방의 불량 소년들에 의한 30대까지도 포함된 작은 다툼에 불과했지만 그런 식으로 드론을 이용한 것이 거의 처음이었기에 매스컴에서 흥미거리로 다루어졌지. 그 때문에 신이민자는 친일, 제일 코리아는 반일이라는 도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어. 매스컴이 대립을 부추기며 오직 판매 부수를 위해 증오를 증폭시킨 탓에 결국은 제일 코리안에 대한 혐오로 기결되었지. 아무튼 젊은이들끼리의 충돌도 옛날 이야기야. 압도적인 경제력과 인원수에 힘입어 이제는 신이민자의 승리가 확정되었으니까 배회주의자의 괴롭힘도 더해져서 기존 코리아타운 자리에는 신이민자들이 경영하는 새 가게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지방에 있던 곳도 대부분 다른 외국인 자리로 바뀌었어. 다이치는 손으로 감싸진 한국 도자기에 눈길을 주었다. 뒤틀린 형태가 은은한 멋을 풍긴다. 청자는 단정한 형태로 동그란 모양의 귀여운 손잡이는 너무 작아서 잡기 힘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 상황에 세기를 박은 게 바로 오쿠보 린치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사자 앞이다 보니 장황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신구는 나무 스푼으로 차 속에 유자 건더기를 건져서 입에 넣고 또 한 번 건져서 입에 넣었다. 그는 미국에서 아버지를 구타해 빈사 상태로 만든 뒤 일본으로 추방당해서 외조부에게 맡겨졌는데 이윽고 그 집으로도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가 시노쿠보에서 공동 생활을 하던 제일 무장투쟁가 그룹에게 거둬지면서 많은 사람 속에서 부대끼며 자랐다. 그곳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다시 배웠지만 최소한의 경어와 수많은 욕설밖에 익히지 못했다. 다이치는 찻잔을 조각부 코스터에 내려놓고 그의 팔을 토닥거렸다. 그리고 한참을 팔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의 팔에서 열기가 느껴졌다.